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괜히 기분이 좋아요. 목요일이라 그런가 봐요. 날씨도 선선하고 비도 안 오고 또 시원하고 밤에 잠도 요즘은 잘 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자, 이런 날 바닷가에 가서 삼합 먹으면 진짜 일품이죠. 매주 목요일마다 톡 쏘는 맛이 일품인 삼변의 이슈 삼합 한번 드셔보시죠. 오늘도 김필상 변호사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모셔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제 옆에 있는 양쪽의 남자 두 분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분을 지지하는지 한번 여기다 살짝 올려줘 보세요. 제가 인기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희 승. 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될 게 많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실 어저께 저희 방송에서 명락대전 한번 사이드를 한번 치러봤어요. 양문석 박사하고 이필우 변호사가 각각 진영에 이제 대표로 나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점잖게 싸움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이슈는 못됐던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본질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낙연 후보가 충청에서 30% 넘게 득표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선을 꺾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26.43%가 이제 어제 우리가 열어봤더니 민주당의 그 대전 충남 지역 권리당원 대상 경선 투표율이라고 해요. 첫날 온라인 투표율 치고는 상당히 높은 거였는데요. 자, 우선 신장식 변호사님, 네. 첫날 투표율이 26.43%가 나왔어요. 이거 매우 높은 투표율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높은 투표율이죠. 첫날이니까. 아무래도 다들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까 본인의 투표 한 표를 던지는 효용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한 표가 이 대세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능감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 한마디로. 예, 가성비 좋다. 네. 그래서 이제 투표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사무실이 이제 여의도인데 점심 때 나가서 식사를 하다가 이쪽 저쪽 진영 사람들을 식당에서 같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 그랬는데. 이쪽 저쪽에서 모았다는 표를 다 합치면 한 300~400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왜 우리나라 종교인 수 하면 불교, 기독교 다 합치고 천주교까지 다 합치면 5천만이 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통계다. 이 선거인단 통계를 각자 캠프에서 주장하는 선거인단 통계는 참 믿기가 어렵다. 2중, 3중으로 이렇게 중복 계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딱 듣고 나니까 물론 이제 조직력을 통해서 일정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체로 여론조사를 크게 벗어나지 않겠구나. 워낙 그 선거인단과 권리당원 수가 많아서 저의 촉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김필상 변호사님, 네. 만약에 김 변호사님이 충청권에 있는 이런 권리당원이라면 누굴 찍으실 거예요?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라서. 당원이 아닌데 만약에 당원이라면 어렵네요. 누굴 찍을 거예요? 판단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기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면은 투표인단 이거 선거인단 하고 했었겠죠. 근데 사실 지금 흥행에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이게 뒤로 미루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흥행 걱정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싸우셔가지고 흥행엔 대성공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후유증이 지금 큰 것 같아서 지금 오늘도 지금 계속 이거를 적합도 이런 거 조사를 하면 모든 후보들이 비호감도가 더 높아요. 호감도보다. 그래요? 예. 상황이 이런 상태여가지고 사실 이제 정치 고관여층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관여층이나 이제 정치에 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정치 피곤한데 다들 똑같지 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약간 듭니다. 제가 봐서. 그렇죠. 흥행에 성공을 할 수 흥행에 일정에 성공을 했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야구 팬인데 1대0으로 끝나도 투수전이 아주 긴박한 투수전이 돼도 재밌게 보게 되는 경기가 있고요. 욕하면서 끝까지 보게 되는 경기가 있어요. 서로 실수하면서. 막장처럼. 욕하면서도 게임 결과는 봐야 되니까 끝까지 9회 말까지 본다고요. 근데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채널을 딴 데로 돌릴 수도 없고 이럴 위험선을 왔다 갔다 한다 요새 사실은.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득표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들려요? 충청 지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청 지역에서 과반을 득표를 하게 되면 이후에 정말 뭐 다른 게임이 호남까지 가기 전에 이미 대세가 결정적일 수도 있는데 네. 충청 지역에서는 표차의 문제일 것 같아요.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라면 네. 하나는 지지율 차가 격차가 10% 이상 날 거냐 아니면 10% 안쪽으로 붙을 거냐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 뭐 1등을 이재명 후보가 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낙연 후보도 본인이 30%를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1등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댓글로 충청 경선 결과 맞춰보세요. 이렇게 지금 써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의견 한번 주시면 저희가 우리가 내일 정도에 그게 나오나요? 충청 경선 결과가? 충청 경선 결과가 내일 모레 내일 주말에 모레일 거예요, 나오죠. 아마. 주말일 겁니다. 주말에 나와요? 나오죠. 네. 예. 그러면 주말까지 한번 우리도 한번 자체적으로 집계해봐가지고 우리 층은 얼마나 잘 맞추는지 한번 근데 알아볼까요? 이제 충청 경선도 경선인데 12일 날 네. 1차 그 선거인단 투표가 발표가 되는데 네. 거기가 거기가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인원도 많고. 예. 그- 하여튼 핵심은 50%를 넘기느냐 이재명 후보가 그렇지 그렇죠. 않고 결선 투표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낙연 후보가 올라가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만약에 1, 2위 결선 투표 가게 되면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또 불안감을 호소하던데. 그거는 뭐 50%를 바로 넘겨달라라고 하는 호소라고 봅니다. 아, 예. 그렇군요. 40% 이상 1위가 40% 이상 득표했을 때는 네. 뒤집어지기 어려워요. 그냥 결선 투표 가서 뒤집어졌던 극적으로 뒤집어졌던 거를 쭉 시간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YS DJ 이철승 이때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이게 선거인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강한 의원들, 뭐 대의원들이 투표해서 뒤집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2위와 3위가 연합을 해가지고 뒤집을 수 있었어요. YS가 1위였고 DJ가 2위였고 그때 이철승 3위였는데 DJ하고 이철승이 연합해가지고 YS를 꺾고 DJ가 71년도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조직적으로 야, 나 찍었던 사람 전부 다 이렇게 찍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인단들은.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어제인가요? 그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 같은 거 있었었는데 정세균 총리가 이러더라고요. 이재명 후보한테. 정세균 후보라 그래야죠. 당신은 왜 뭘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고 요리조리 회피를 하십니까? 이러면서 좀 태도 논란을 좀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변호인의 무료 변론 관련된 내용에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이게 충청권에서의 또 표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서 한번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그 명락대전 뭐 2라고도 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캠프에서 지금 윤영찬 의원이 발언한 걸 보고 이재명 후보가 격분을 하면서 이제 송도한 그 국가인권위원장 이름 올린 걸 가지고 이제 말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영찬 의원이 뭐라 하니까 이재명 후보 화나가지고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뭐 범죄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자기를 연결시키니까.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있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어느 쪽 쪽을 얘기를 어느 쪽에 좀 유리하게 얘기를 하면 너무 강하게 지금 이게 너무 전선화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민변 회원이 아니라서 민변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거를 이렇게까지 할 만한 일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지금 이게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저도 이제 뭐 시국 사건이나 아니면 관련 사건들 변호 뭐 다 해보셨겠지만 저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네. 변호사 그룹이 몇 명 있고요. 이제 보통 그 변호사들은 젊은 변호사들이 많아요, 실제로. 뭐 이제 열정적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변호인단이라는 이름이 부를 정도로 몇 명이 꾸려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어르신들 같은 분들을 영입을 해요. 그러니까 와서 법정 가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름을 얻는 식으로 사실은 변호인단 구성이 되고요. 네. 그래서 변호인 단장이라는 이름을 붙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다들 어르신들이고 법정에 뭐 첫 기일 정도에 나와서 한마디 하시고 아니면 뭐 가서 뒤에 와서 조용히 한 몇 번 와서 앉아서 덕담 정도 하고 가시는 그런 식으로 사실 변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사실 수임료가 거의 안 나가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르신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실제로 실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정한 수준의 돈이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것도 완전히 정말
뭐 저기 뭡니까 조작간첩이나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국가폭력이 문제돼서 정말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그런 실무한 사람들은 돈이 지불이 되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름 얻는 원로들은 돈이 지급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름 올리는 게 일반적이어서 이것도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저도 이제 실제로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구조였던 것처럼 보이고 아마 그 지금 저기 박주민 의원이 발언한 게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싶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한 쪽으로 약간 부풀려지면서 이게 이렇게 시끄러울 일처럼 갈 문제인지 좀 근데 의문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은 1심, 2심처럼 이렇게 하급심에서 할 때 그 얘기고 송 후보님이 지금 본인이 이제 해명한 거를 비추어서 설명을 들어보면 상고 이유서에다가 이름을 이제 적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상고 이유서는 법률심이고 재판을 직접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름 올리는 그것만으로 사실은 이제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대법관 출신들의 이름 하나 그냥 이렇게 사인 하나 해주는 값으로 5천만 원,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5천만 원 도장값, 1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송두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하고 이름이 꽤 날리는 분인데다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도 그쪽에서는 좀 되게 원로이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제 꼽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급의, 왜냐면 이분이 12기니까 그런 급의 분이 상고 이유에다가 이름을 딱 얹어주면 사실은 그거 무조건 불속견 기각 못 시키고 되게 중요하게 법원 사람들이 본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올려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무상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당시 사건이 말을 좀 크게 하세요. 잘 안 들리나요? 조용조용히 약하게 하시니까. 당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요. 당시 사건이 그 이제 공익적 사건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뭐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이름 올릴 만한 사건이냐는 이 문제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선거 공직선거법 사건들 다 해보셨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보셨겠죠. 공직선거법이 규제가 되게 많아요. 너무 많고 특히 그 선거의 자유,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그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아서 이거를 좀 개정해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기소되고 했던 것들이 저기 뭐 다른 이제 검찰권 남용이나 뭐 이런 거하고 사실 연관돼서 생각하는 변호사들도 꽤 있었고요. 뭐 그런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이름을 올렸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그런 사실 그렇게 이름 올리시는 분들 사건들 본 적이 있는데 뭐 대법원이니까 특별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내부적인 내용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전체적인 그 틀로 봐서는 아주 이상하진 않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보기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았는데. 안 이상해요. 저도 너무 일반적이긴 했는데 사실은. 무료변론에 제 이름 올라가 있는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연락이 와요. 메일로 변호인단 변호사님들께 하고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거 와요. 그다음 며칠 전에 그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안진걸 소장 있잖아요. 안진걸 소장이 민변에 가서 돈을 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기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을 과거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기소됐을 때 2016년 선거인가 그때 무료 변론해줬던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일일이 다 돈을 드릴 수가 없었고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저도 그때 변호인단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변에다가 고맙다는 표시로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글쎄요. 그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했던 게 사실 민변 변호사들이 그때는 이제 민변이 수임한 사건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소속해 있는 회원 변호사들이 많이 이름을 올렸던 사건인 건 맞아요. 이재명 그 지사 사건에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불거절만 지지율 1위니까 불거진 사건이다. 첫 번째 그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무적 효과. 지금 충청 경선에 전반적인 경선에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득을 받느냐, 이재명 후보에게는 타격이 됐느냐, 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낙연 후보가 이제 뭐 2위니까 1위를 자꾸 끌어내려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약간 네거티브하는 모습이 자꾸 보이면서 자꾸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게 과연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도움이 안 되는데 자꾸 왜 자꾸 하는지 마음이 급한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이게 그냥 단순히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민주당의 좀 진한 지지자들 마음속에는 이게 단전 밑에서
대통령 인사권을 가지고 그렇죠. 저러는 거야? 국가인권위원장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국가인권위원장, 이게 그냥 이재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송두환 위원장이 당신 그 청탁금지법 위반해가지고 무료로 변론한 거 아니야? 네. 라는 네. 질문 앞에 서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 자체로 민주당의 아주 그냥 진한 지지자들은 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저 밑에 배꼽 아래 뭐야? 배꼽 아래. 단전 밑에서 이 뭐야 이거 하는 그렇게 이런 끌어오르는군요.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얘기는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 측의 얘기하기를 아니 그렇게 소송 많이 했는데 왜 돈이 재산이 더 늘어나고 있냐 줄어들어야 되는데 변호사비 안 줘서 그런가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팩트체크가 안 됐다. 네, 사실 이제 팩트 체크 잘 해보시면 좋겠고 저희 그 지금 동접으로 해서 보시는 분 중에 위경호님이 계시는데요. 이 분이 뭐라고 했냐면 1번 48.7, 4번 29.3, 6번 27.9% 이렇게 지금 올렸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1번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하고 6번이 이낙연 후보하고 6번이 누구죠? 6번이 추미애 후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하고 추미애 후보하고 좀 비슷하게 20%대 후반으로 지금 나온다. 이렇게 지금 아마 올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서 함부로 인용을 못합니다만은 이게 맞나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50%대는 못 넘어갔고 2, 3, 2 싸움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정세균 의문의 일패. 추미애 후보 지지자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 그럴까요? 저 밝히세요, 위경호님.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명락되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고 할까? 이제 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캠프별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냐 마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재원 의원인가요? 가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신자식 변호사님.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률 역선택 논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배경은 뭐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네네. 소위 이 국민의힘 지지자 이외 중도나 민주당 지지층 또 다른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 지지층에서 또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 홍준표 의원 등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네. 당원 지지율 내지는 보수층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50%가 지금 넘잖아요. 여전히 윤석열 후보 측이.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바깥에서 들어온 최재형, 윤석열 이런 분들은 의외에 한 분이 더 계시죠. 참 황교안 이런 세 분이 네. 세 분이 의외의 한 분이에요? 예. 이게 다 공직자 출신이에요. 그것도 되게 고위공직자 출신 세 분은 당 내에서 당원들만 내지는 당 지지자들만 후보 선출에 관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사실 지금 뭐 굉장히 세게 붙어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파리 안에 다 들어가실 분들이고 사위 안에 들어갈 만한 분들도 대략 지금 윤곽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러느냐? 이거 가장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시면 돼요. 홍준표 의원? 홍준표 의원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더 톤이 강한 사람은 유승민 의원이에요. 예. 유승민 의원은 정의원 사퇴해라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한 줄이라도 바꾸면 경고한다. 사퇴해라. 오, 되게 경고한다.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어그로를 끌어서라도 몸부림이다. 예, 주목도를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거다. 다른 캠프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윤석열한테만 카메라가 간다는 걸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최근에 홍준표 의원은 그걸 극복을 했는데 아직 다른 후보들은 언론의 인지도와 주목도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4명이 누구예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나머지 한 명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새 최재형이 하도 떨어져가지고 최재형하고 원희룡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하는 거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저는 방향 잘못 잡고 있다고 보는데 네. 저희 사무실이 그 빌딩 3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 10층에 최재형 후보 캠프가 있어요. 오, 그럼 가서 물어보지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 딸이 20살 먹은 딸이 저희 사무실에 오다가 최재형 입간판을 보더니 아빠 저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대통령 후보야. 그랬더니 대통령 후보? 근데 왜 이렇게 초면이야? 국민들에게 임팩트 인지도가. 있는 행보와 메시지를 가지고 인지도부터 올리셔야 될 분이 당내 싸움에 몰입하고 있는데 싸움 실컷 하고 덕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 최재형 후보는 좀 방향을 좀 달리 잡으셔야 된다. 이런 최재형 말씀 후보한테 드리고 또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또 조언까지 네. 해주십니다. 지금 뭐 역선택 문제가
지금 뭐 이게 해보면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쪽에서 더 높게 나온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하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쪽에서는 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지금 뭐 좀 세게 나오고 있긴 하니까요. 근데 뭐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효용성이 일단 인정되기가 어렵고 이게 지금 역선택 조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이런 거 넣겠다는 거군요. 뭐 정권 교체를 지지하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추가를 하겠다는 건데 역선택을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이면 그것도 알아서 잘 걸러내겠죠. 오히려 이게 사실 이게 역선택 조항을 뭘로 넣느냐는 말, 일각에서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 호남 출신인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호남 출신이 됐든 어쨌든 민주당 출신이 됐든 어쨌든 본선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우리는 정권 교체나 민주당 출신들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적절한 선택인지 좀 자신 없어 보이기도 예, 하고. 예. 그래서 네. 정치적으로는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 뭐 자기 똑같아요. 아까 민주당 얘기도 했지만 결국 이미지만 나빠지는 이런 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신장식 변호사님이 그래도 뭐 국회의원도 나갈 뻔했다가 물론 사퇴하셨지만 아니 뭐 전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래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예 벽보를 붙여본 사람입니다. 훌륭한데요. 어쨌든 우리보다는 많이 아실 테니까 내부 사정을. 그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검사 출신인데 예. 국무총리도 하셨지만 윤석열 후보하고 사실 좀 친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알고 있는데 좀 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파적이라고 하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라운드가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했다. 의결한 사항이다. 그쪽에다 역선택 맡긴다. 방지 조항 없이 가는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경준위에서 올라왔던 것 중에 전부 다 의결을 했다. 근데 마치 의결을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다만 선대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할 수는 있다. 근데 그 얘기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한번 의결한 거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완곡한 메시지를 전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선관위원장한테 맡긴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맡기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걸 바꾸려면 최고위원회에 다시 올라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는- 본인이 한 번 더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 넣지 말아라. 안 넣기로 했는데 왜 자꾸 시끄럽냐 이거예요? 그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화법을 여의도 그 통역기를 돌려보면 네. 정 총리 경준위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가세요. 최고위에서 의결했던 겁니다. 라고 저는 그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던진 것이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쪽하고 윤석열 후보가 대표적이지만 캠프들하고 직접 이렇게 좀 부딪히고 네. 하는 당내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에 역선택 방지 조항 넣는 걸로 변경될 것 같다. 이런 또 판세의 흐름을 읽는 분들이 많던데요. 아니 이제 경준위에서 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안을 내면 그러면 아까 그 이준석 대표 얘기처럼 네. 선관위에서 이걸로 그냥 끝날 수 있는 거냐?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의결했던 건데 네. 최고위 의결 사항을 선관위가 바꾸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고위에서 선관위한테 위임 범위가 어디까지냐? 네네. 이거 다시 최고위로 올라와서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등의 논란이 또 벌어진다. 다음 주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그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 한 네. 11만 명 정도 당원이 들어왔고 그중에 책임 당원이 9만 명이에요. 근데 네,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이 그렇게 많군요. 9만이다. 근데 이전에 38만 정도 됐거든요. 네. 28만 정도 됐는데 9만이 늘어서 지금 37만이 된 거예요. 책임 당원이. 그러면 30%입니다. 책임당원의 30%가 이준석 대표 경선 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100%다 이준석이 이래 그러면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네네. 다수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선 경선 국면에서 야 나는 이 표를 움직일 수 있어라는 네, 메시지를 네.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네. 대표가. 자, 정흐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어렵게 얘기한다. 웃기는 일이다 하면 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춤춰살인이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출연료를 받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출연료를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떠들기만 하고. 자, 그런데요. 사실 이제 홍준표 의원이 조금 약간, 물론 역선택 방지 조항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게 이제 호남하고 이쪽에서 본인 지지율 올라가고, PK나 TK에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비슷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는 2018년도 그쯤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된다고 되게 강력하게 부르짖었고, 본인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하면서 그걸 아예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게 너무 다른 말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랑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그때는 그게 맞고 지금은 그게 틀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약간 상황 따라 바뀌는 거는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처칠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하고 내일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정치인은 문제는 그 거짓말이 정당한 거짓말로 보이게 하는 것이 보이게 하는 것이 그게 고수의 정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네. 홍준표 대표는 그 당시에는 괴멸해 가는 우리 당 3% 5%밖에 안 나오는 그 당시의 국민의당을 다시 재건시키기 위해서 네. 발언도 세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조항도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면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장식 변호사님 해설이 너무 깔끔해서 출연 프로마다마다 찾아다니며 보고 있습니다. 얼떨결에님이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은 우리 김 변호사님 오늘 멋지십니다. 근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건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이세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두테르테 요거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저는 이 두테르테 설전에서 의문의 일패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두테르테를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20개월 여아 성폭행 살인범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여기 대해서 그거는 두테르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홍준표 의원이 발끈해서 당신은 두테르테 하수인이었지 않냐 이런 얘기하면서 괜히 가만히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가 돼버렸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홍준표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홍준표 후보의 정치적 역량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아픈 부분을 콕 찌르는 건데요. 지금 윤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 네. 이제 이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던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인데 그 부분을 아프게 다시 찌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물론 국내 정치 문제니까 이름을 그렇게 갖다 쓰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그 외국 정상 이름을 그냥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소모하는 것이 주요 정당의 사실 그 대선에 대통령에 가까운 인물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판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만약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필리핀이랑 외교 단절할 거야? 그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성격이 생각보다 터프하신데. 화끈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성민 후보가 건달 정치로 국익 침해를 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건달 정치란 말을 했어요. 두테르테 이미지를 또 그런 식으로 소모한 게 아닌가 싶은데 솔직히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저관여층들이 보기에는 네.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수 있어요. 이건 좀 품격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계산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품격을 지켜라. 네. 네, 좋습니다. 근데 품격 두테르테가 지키면 의문의 전패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두테르테는 왜 남의 나라 대통령을 여기에 끌어들였어? 이 세 분 다 장성민, 홍준표, 윤석열 세 분 다 대통령 할 마음이 없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외교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스탠스를 좀 보여줄 거냐. 네. 장성민 후보는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사과해라 이랬잖아요. 외교상 신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좋습니다. 여기서 위너는 누군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위너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 여기 논쟁에서. 위너는 없는데. 위너는 상대적으로는 네. 홍준표 후보가 되치기를 잘했어. 대책을 잘했어요. 그쪽 그 지지자들한테 놓고 보기에는. 예. 좋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준표 의원의 정치적 감각이 빛나긴 했습니다. 빛나긴 했으나 빛나긴 했으나 목적이 이렇게 딱 그래서 좋습니다. 자,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그분 또 이런 얘기한 게. 자, 이제 세 번째 이슈 한번 가겠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목요일 이슈 삼합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세 번째 주제하기 전에 간단히 한번 얘기한 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EHJ님, 노변님 오늘 미코 나가시는 건가요? 미코는 미스코리아죠. 그랬더니 조은님이 미코?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스테이님이 이 프로 은근히 재밌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EHJ님이 이걸 또 설명하십니다. 미코는 미스코리아예요. 예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까지 정말. 안 하셨으면 딱 좋을 텐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미코 빵 터짐. 김술생이니 왜 이러세요? 저보고 미코 빵 터짐. 저 기분 좋았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세 번째 주제 때는 좀 더 즐겁게 해봐요.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지난달 31일 내 경찰이 서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 얘기인데요. 4.17 재보궐선거 당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시청이 갑자기 이렇게 압수수색 당할 줄은 아무도 몰랐었는데 오세훈 시장으로서 매우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게 사실은 뭐 이제 사건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양재동 화물터미널, 서울시 양재동의 화물터미널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류복합단지를 조성을 했는데요. 이제 네. 그게 이제 이명박 시장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좀 장기간 끌다가 결국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결정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이것이 그 결정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이 나온 거죠. 뇌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나 네.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알선 수재 해가지고 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었던 강철원이라는 사람도 저기 뇌물을 받은 걸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랬죠. 이 사람이 이번 오세훈 시장이 출마한 이번 이제 보궐선거에서 캠프 비서실장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시 고위 또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네. 이게 이제 캠프에서 그 이제 토론회가 열리니까 당시에 보궐선거 당시에 열리니까 이거를 공격을 한 거죠. 그때 당시 박영석 후보가 공격을 해서 이것을 공격하면서 당시에 이게 연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는 나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네. 선거 그 재보궐선거를 앞둔 이틀 앞둔 지난 4월 5일에 예. 방송 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제 나온 질문이었는데 그쵸. 박영선 후보가 파이스트 의혹 아시죠? 이렇게 말을 꺼내니까 오 시장이 모른다고 모르자랑 나온 관계가 없다. 제목은 기억난다. 예. 그런데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 자기가 서울시장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실장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처벌받은 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내가 재임 시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허위 사실 공포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걸 한 번에 그냥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라 네네네. 추궁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을 돌려가면서 사실 피해간 구조라서 그래서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압수수색까지 전격적으로 할 거라고 사실은 예상을 못했던 것 몰랐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 시장이 그 토론회에서 제목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파이시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재동에 있는 화물터미널의 물류복합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 근데 이때 당시에 MB 정권 실세했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박영준 전 주식경제부 차관이 인허가알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6억하고 1억 6천만 원 각각. 그래서 유죄 판결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본인하고 상관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거짓말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기억 앞에 겸손한 모드를 계속 오세훈 시장. 그때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페라가모 얘기할 때 예, 페라가모 얘기할 건데. 때. 지금 예. 이때도 파이시티 때도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에 인허가 했던 사안은 아닌 아니다. 거로 예.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 앞에 겸손한 모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이재명 지사 사건에서 네네네. 토론 과정에서 TV 토론 과정에서 짧은 가운데 뭐 기억이 오류가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거라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이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해되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취지로 놓고 보면 기억이 아닌 거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 앞에 겸손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네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근데 아까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쭉 정리해 주신 과정을 쭉 보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서울시장이 어떻게 이런 정도의 큰 사건을 더군다나 최시중 당시 MB 실세 중에 실세인 최시중 박준영, 박영준 박영준. 여기도 실세 중에 실세였거든요. 강철원, 예.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구속되고 자기 강철원 자기 공무원 부하 직원이 구속돼서 실형을 받은 사건을 아니 나는 인허가에 우리 때는 인허가 안 해줬어요. 그렇게 기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허위일 수 있는 거죠. 인허가는 원래 필수 저기 예, 절차인데. 예. 근데 뭐 물론 인허가의 형식적 당사자는 그 구청이에요. 근데 네, 이 정도 서초구청. 사이즈라면 서울시가 몰랐을 수 없는 거고. 예, 서울시장이 이 정도 사이즈의 그러면은 사안이라면. 결국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니다. 요 말도 사실은 거짓말인 것 같고. 1차적으로는 그게 대상이 될 겁니다. 예. 1차적으로는 그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말한 게 과연 그렇죠. 허위사실이냐,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있냐 없냐 그 이게 또 부분이 쟁점이 쟁점이고. 되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무혐의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무혐의 나온다고? 뭐 이게 뭐 저기 수사한 다음에 결론이 나는 거니까. 왜냐면요. 이게 어쨌든 사실 이게 뭐 오세훈이냐 이제 네. 이재명이냐를 떠나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들은 이 관련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게 그리고 토론 같은 걸 사실 저도 이제 방송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은 막 갑자기 대본 없는 걸 물어보면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하면서 이걸 순발력 있게 딱딱 기억 더듬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하면은 이거를 토론이나 이런 걸 할 때마다 기억을 더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서 사실 그게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기억 못할 만한 사안인 거는 기억 정말 못했다고? 이렇게 할 상황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그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보다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그쵸? 당시에 이제 형을 이재명 당시에 이재선 씨를 입원시키냐 아니냐가 논란이 된 사건인데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답한 부분이 압축적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해석 여지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긴 했었는데 네네. 어쨌든 기억을 확실하게 할 만한 상황 아니었어? 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무죄가 나온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소까지 가서 유죄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약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지사한테 고맙다 그래야 되겠네요. 그 사실 당시에 그렇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서 질문에 답변하거나 주장 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서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려고 했다는 걸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거는 무죄다 이런 지금 판결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만약에 오 시장이 빠져나간다면 이거는 이재명 지사한테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뭐 이게 판례로서는 이제 하는 전원합체 거니까. 판결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내용대로라면 네. 적극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질문에 절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 했는데 예. 관여된 게 낫다라고 한다면 유죄가 되죠. 그렇죠. 이재명 근데 판결에 따르면. 기억에 뭐라고 그랬다고? 기억이 됩니다. 아닌 거로 기억이 아닌 됩니다.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되게 애매하게. 그러니까 하네. 이 변호사니까 변호사예요. 하는 말이야. 변호사니까 할 수 있는 우리 말이고. 이런 말 자주 하도록 해요. 나중에 가서 문제가 그리고 생기면 안 그러니까 돼요. 결과적으로는 TV 토론이나 이번 대선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지는 뭐 보고받은 바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되면 이재명 판례를 이분이 숙지하고 나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근데 않을까.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는 위험할 것 같아. 보고한 사람이 나타나잖아 항상. 그 그렇죠. 이후에. 예. 근데 어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는 말을 몇 차례 이낙연 후보가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위험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고했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니까 항상. 뭐 그럴 위험이 있는데 그것도 그때는 제가 보고받은 바 없는 것으로 기억하면 돼, 이렇게 돼요. 결국 그런 뜻이었다고 얘기하죠. 보고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너무 기니까.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요. 우리 이런 거 우리가 강의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실 방법. 이제 이렇게 사실 이런 화법을 구사하는 후보들이 몇 있고요. 사실 누구야? 누구?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런 막박을 계속 하고 있어서 또 갑자기 이재명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사실 지금 해서 사실 이게 막 1위 후보라서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조심스럽게 말을 해서 사실 좀 이제 논란이 그 있는 태도 거고요. 논란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예, 사실 이게 그런 게 좀 감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싶어요. 김필삼 변호사님 정세균 후보랑 친하세요? 누군지 어제 그 모릅니다. 얘기했어요. 정세균 후보를 누군지 아니 몰라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입니다. 이런 게 바로 문제라고요. 예, 그렇죠. 누군지 개인- 모른다잖아 지금.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진실만을 얘기하고 계세요. 예, 진실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모르지 뭐. 모를 수 이게 있지. 정치적 화법인 거죠. 그래요? 이상한데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 서울시는 즉각 반발하면서 이거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 수사다. 정치 수사다. 어떻게 서울시청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궁지에 모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거 정치 수사 맞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수사는 해야죠. 수사는 해야 돼요? 이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 수사기관의 관행이 높으신 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자제한 듯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맞아요. 이거 사실은 불기소, 아까 제가 불기소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지만 불기소까지 가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수사해야죠.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그러니까 정치 탄압은 아닌 거예요? 아 이거 뭐 변호사님도?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해. 뭐 입만 열면 야당 탄압이래.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입 다물고 안한 겁니다. 해봐야 되겠어.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러브니 팅스타님이 우리 내는 원하는 것만 기억하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슈 삼합 시간이죠. 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정말로 전광석커처럼 방을 빼버린 유니스 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김재섭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그저께 만났어요. 물어봤더니 유니스 의원이 이미 단톡방에서도 나가고 다 정리됐다 이런 얘기를 금방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진짜 행동이 빠르신 분인 것 같은데 개인 지문 뺐고 이후에 나오는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벼랑 끝 전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다. 북한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죠.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이게 그 처음에 윤희숙 의원이 이걸 확 강하게 나온 이유가 뭔지가 뭐예요? 네, 좀 맞아요. 사실 제가 봐서는 화들짝 놀랐던 게 약간 당황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정책 자기 스스로가? 예,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 화들짝 놀라서 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임팩트를 처음에 확 준 게 처음에 좀 먹혔잖아요. 네, 네. 특히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스 베버의 책임 정치를 막스 베버 나왔어 이제 또. 아. 구현한 이 정도 찬사를 받은 언론으로 받은 정치인이 과연 헌정사상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푸시를 네. 받았는데 네. 이게 지금 하면서 오히려 좀 안 좋은 쪽으로 사실 이건 확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근데 윤희숙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 상태에서 자기가 흐지부지 되면 완전히 밀리는 거니까 사실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강하게 푸시하는 게 아닌가. 그 김보혁 기자가 우리 방송에 나오시면 네. 여기 앉아가지고 유니스 의원에 대해서 자기의식이 너무 과잉해서 자기의 과잉. 이런 자기의 과잉, 자기가 너무 과잉적인 사람이라 이런 행동을 한 거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셨어요. 아니 저도 이분이 세상을 자기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살아? 이렇게 내려다 보세요. 아, 눈을 그래요? 딱 깔고 난 키가 내려다보는 커요, 그렇게? 태도. 아니 뭐 키도 크긴 한데 노 변호사님보다는 큰 것 같고요. 난 작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알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감히 알로, 너희들이 알로 나에게 내려다봐. 예. 알로 내려다본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라 이런 태도가 사퇴할 거야라고 했던 태도가 지금 우석진 교수라는 분이 가까운 분인데 그렇죠. 방송에 나와서 네, 얘기하는 걸 방송에 들어보니까 얘기했죠.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확 사퇴해버렸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또 멋있다고 박수 받았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공익위원 보통은 사측이나 노측이 사퇴하고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그렇지, 결정되는 중립을 게 지켜줘야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되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공익위원이 먼저 벌컥 화를 내고서 나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화를 좀 잘 내는 편인가 보네. 예, 근데 그래서 그런가요? 그때도 자기 뜻대로 관철을 했고 그다음에 KDI 있을 때도 사표 확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맞아요. 다 가서 모셔와서 다시 자기 뜻대로 관철을 했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좀 쌓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걔도 성공했잖아요. 예, 이렇게 사퇴. 벌컥벌컥 화를 이번에도 거의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벌컥벌컥 화를 내면서 왜 화를 내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본인이 처음에 했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잊혀지고 있어요. 그 행동 때문에 예, 오히려 처음에 했던 해명이 아버지는 황혼 딸 곁에서 노후에 황혼은 귀농을 하셨던 거다. 자신은 전혀 몰랐다. 이거를 자신도 전혀 모르고 실제로 황혼 귀농을 하시려고 했던 분을 권익위원회가 야당 정치인을 흠집내기 위해서 억지로 연좌제처럼 엮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황혼 귀농 아니잖아. 투자 내지는 투기를 하러 그 가셨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니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 그 아버지가? 예, 네. 그 건물 임대 건물 사러 알아보러 갔다가 갔다가, 네. 여기 돈 오르고 뭐 GT 뭐 무슨 뭐야 철도도 들어오고 한다니까 그래서 욕심이 나서 그 땅을 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투자 내지는 투기를 하러 간 거잖아요. 그리고 딸은 근데 몰랐대. 어쨌든 본질은 호도되고 예, 일단 본질이 없어지고 벌컥벌컥 화내는 것만 남았어. 엄청나게 막 그 피해자처럼 예. 억울한 말이 피해자가 돼? 돼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그 어머니도 얘기했잖아요. 쌀 7가마씩 나왔는데 그 쌀 7가마 며느리한테도 주고 했다. 딸은 안 딸한테는 안 줬겠어? 줬어?
딸한테는 왜 안 주지? 며느리한테만 쌀 주고 쌀 7가마를 다 먹을 수도 없고. 그게 참 이상한 게 8억 2천만 원이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쌀 7가마야. 1년에 100 몇십만 원어치 돈 받는 걸로 끝낸 거잖아요. 네. 쌀 7가마니. 그리고 딸한테는 절대 안 주고. 딸은 안 숨기고. 주고. 딸은 안 주고. 딸은 며느리한테는 밥을 싫어하나 봐, 딸은. 그러니까 두 분 사이가 왜 이렇지? 그리고 또 세종이 와도 뭐 잠도 안 자고 가고 딸한테 말도 안 하고. 아 그러니까 근데 또 뭐 거기 소장인들은 딸네 집에 가서 자고 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소작하셨던 분은 뭐가 진실인지 그 부분까지는 뭐 딸네 집에 가서 잤는지 안 잤는지 진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네. 농지법 위반 네. 그다음에 주민등록법 위반 아버지가 그렇게 됐어. 그래서 네. 권익위원회에서는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수사 제대로 해주세요 하고 보냈어. 네, 네, 네. 근데 왜 거기서 화를 내시죠? 근데 그래도 또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나는 아버지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나 객관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왜 아버지 한 거 가지고 나한테 자꾸 그래 나는 되게 청렴 결백하게 잘 살았는데 이건 뭐 매우 불쾌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 전날 전화 좀 하시죠. 그 얘기 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그 다음날 JTBC하고 노컷인가요? 여기 가서 인터뷰하니까 인터뷰. 아버지가 다 술술술술 다 이야기했잖아요. 하루 전날 아버지한테 전화 안 했어요? 안 했나 봐요. 그래놓고 왜 화를 내냐고. 아버지랑 좀 친하게 지내시라고 전화 자주 하시고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안부도 좀 여쭈시고. 네. 여기 지금 엄청 기분 안 좋은 거 봐요. 우리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윤희석 의원이 저도 그분한테 감정이입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이입은 잘 안 되는데 그게 사실 거짓말을 하려면 좀 잘 맞춰서 하든지 라는 생각이 전 드는데요. 이거 왜 제가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앞뒤가 안 맞는 건 분명하니까요. 적어도 거짓말이 아닌가를 의심하는 상황은 정확하고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건 윤희석 의원이 그동안 너무 승승장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이 말 맞추고 거짓말하는 걸 제일 못하는 게 네. 검찰 고위직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수사하면서 말 맞추고 이렇게 수사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검찰 고위직을 상대하는 사건들을 좀 해보면 네. 여기는 이걸 뭐야 이렇게 안 맞아?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도 한번 안 했어 싶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딱 윤희숙 의원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전월표를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 못했을 예, 것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요거 하나만 이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처리가 무산이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네. 국회의장을 향해서 욕설이 연상되는 표현을 썼다가 7시간 만에 지워버리는 게 있어요. 거기 표현에 GSGG라는 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좀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본인의 SNS 메시지.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 한 목소리였고 나중에 지우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GSGG 무슨 뜻인지 뭔지 알았어요? 사람들은 뭐 GS 홈쇼핑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본인은 뭐 가버너 뭐라 하시는데. 변명을 그렇게 하셨죠. 예. 나중에. 아니 뭐 GSGG 공소기각, 공소기각, 공생관계, 공생관계. 검색 결과 검색 뭐 결과. 아는데 와. 우리 아무리 그래도 박병석 의장님과는 공생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러네.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변명을 하지. 가버너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변명을 위한 변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좀 미안하다 그냥. 미안하다. 그러지. 예. 흥분해서 그랬다. 본인이 열심히 굉장히 했잖아요, 열정을 되게. 가지고 열심히 예, 하셨었거든요. 예. 정말 열심히 하셨죠. 사실은 저는 이제 본인도 좀 관여했잖아요. 관여를 했으니까 예, 김용민 의원하고 김성원 의원님이 제일 열심히 하셨고요. 김성원 의원님이 판사 출신이니까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자기 열심히 하고 사실 공격이 많이 들어와서 네. 이거를 후퇴도 많이 했어요, 원안에서. 그래서 맞아요. 너무 예,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후퇴했어. 후퇴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두 분 의원님 힘들어하는 걸 또 실제로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이게 뭐 본인 의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전달도 잘 안 되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실망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도 이거 봤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의 약자인지 감이 전혀 안 와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욕을 몰라요? 본인은 깨끗해 그렇게? 아니 뭐 제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약자인지 제가 사실은 탄탄 그렇다고? 라는 식의 그렇게는 저 사실 감을 잘 못 잡겠어요. 그렇군요. 지금 여기 김도함님 공생관계 굿 눈꽃바라님 김승원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 버들루님 박병석 욕먹을 짓 했네. 조유열님 박병석 욕먹을 짓 싸다. 또 레몬트리님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을까요? 이해합니다. 이경재님 박병석
이경채님이군요. 이경채님, 박병석, 윤석열, 최재형 감투만 쓰면 뭐뭐를 해요.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어쨌든 간에 노영이가 예뻐요. 아, 그러니까 오늘 왜 이래요? 오늘 제가 심어놨어요. 저희 프라치를.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윤리위원회 가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요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MBC 100분 토론에 원래 참석해서 100분 토론 하기로 했던 이준석 대표의 또 태도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그 양준호 대변인, 국민의힘 양준호 대변인이 우리 방송 나오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살짝 해줬어요. 어젯밤, 그러니까 100분 토론 하기로 돼 있던 그날 30날 밤 9시 반까지 이준석 대표가 토론회 연습을 했다. 그래서 원래 나가려고 했었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안 나가기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나는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양준호 대변인이 해준 말이었었어요. 근데 나오면 됐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근데 이제 토론에 나가서 한가롭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 너무 이게 그 강경 처리를 좀 민주당에서 할 것처럼 보여서 뭐 이런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방송 갑질이 돼버렸어요. 이준석 대표가 MBC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나 못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 방송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동물의 왕국이나 틀어라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야, 근데 그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못 나가면 못 나갔지. 동물의 왕국을 틀으라 그래요. 진짜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동물의 왕국은 KBS 프로그램이거든요. KBS 간판 프로그램을 MBC 펑크를 내면서 내가 펑크 났으니까 KBS 걸 트세요라고 얘기하면 MBC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앞에 한마디가 더 있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여의도에 송영길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동물의 왕국이라도 틀어라 이런 얘기까지 그래요? 했다라고 해요. 언론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여의도에 송영길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혼자 데려다가 그러면 토론회 시켜라 이랬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언론에 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팩트 체크가 한 번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부 언론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근데 뭐 공식적인 기자들한테 했던 답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네네. 앉아서 사석에서 하던 얘기처럼 그런 얘기가 같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질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사석에서의 이야기가 바깥으로 기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이긴 합니다.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사실 제가 아까 뭐 KBS 간판 얘기를 했지만 그 말 자체를 즉흥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일련의 과정들이 좀 어쨌든 당대표로서 숙고하는 그리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 당대표이기도 하지만 방송밥을 10년이나 먹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제일 그 당에서는 방송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몰랐나요? 그러니까 아마 방송하시는 모든 분들이 엄청 놀랐죠. 어떻게 백토 제작진들 어떻게 다들 걱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또 그때 그 사석에서 했던 얘기는 이거를 판을 키우려면 안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선택이다라는 취지로 그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얘기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네. 그때 당시에 해명은 그러니까 명분은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뭐 GSG 논란도 있고 해서 민주당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겁니다. GSG 논란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민주당에서 강경 처리를 할 것처럼 보여서 내가 가서 토론회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였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 30날 밤 10시까지의 상황은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나가지고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도 삭제하겠다, 뭐도 빼겠다, 그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도 좀 수정하겠다. 되게 뒤를 물러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강경찰이 얘기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만약 극적인 효과를 생각을 한다면 토론을 막 하고 있는데 강경 처리가 됐어. 그럼 거기서 일단 나가야지. 그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사람이 누구예요? 송영길입니다. 그렇죠. 토론 중에 당 대표 간의 토론하는 중에서 밀어붙였다라고 하면 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다. 정말 그러네요. 자, 이수정님 담당 PD 얼마나 까였을까요? 직장인 입장에서 눈물이 또로로 납니다. 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한마디 하실 거 지금 우리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그 선택이 아까 말씀하셨던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준비하면서 견적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이제 계속 부딪혀 왔잖아요. 부딪혀 왔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냐? 고치기를 네, 원하시는지. 대안이 뭐냐? 예,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토론에 나가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김필성 신장식품에서 오늘 이 시점을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간이 모자란 게 한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알차고 아주 정말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